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프 뜯는 김치입니다. 지난 영상까지 우리가 봤던 건 김프가 무엇인지 알아봤고, 해칭으로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드는지, 그리고 시장 국면별로 김프가 어떤 패턴을 그리는지에 대해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김프 매매는 과연 지속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김프 매매를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은 멈추는 지점이에요. 이거 곧 사라지는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 매매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정부가 들어와서 규제를 놓으면 막히는 거 아닌가? 이번 27년부터 세금이 들어온다던데 세금 들어오면은 그 뒤로는 어떻게 돼? 이런 세 가지의 의구심이 들 텐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해외 거래소 사이에 가격 차이가 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태까지 김프 매매를 다루면서 이 부분을 알아봤지만 이 파트에서 좀 더 딥하게 다뤄볼게요. 첫 번째로는 외환 규제 때문에 막히는데요. 한국 사람이 해외로 원화를 자유롭게 보낼 수가 없고 반대로 외국인이 원화 계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이번 연도부터는 10만 불까지 해외로 연간 보낼 수 있게 풀렸지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해외 계좌를 만드는 거는 항상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반대로 외국인이 원화 계좌 만드는 일은 더 어렵거든요. 두 번째로 거래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요거는 김프 매매를 처음 다뤘던 내용인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 거래소든 나스닥이든 같은 거래소에서 각 증권사가 중개권만 따서 운용되는 형식인데요. 코인 같은 경우는 각자의 장부가 따로 나눠져 있어서 완전히 별도의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연결이 없어서 각자가 가격대를 독립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예시로 세븐일레븐하고 뭐 CU가 있다라고 봤을 때 각자 이제 물류의 어떤 방식 차이로 음료수를 같은 가격에 팔지 않고 다른 가격으로 팔 수 있죠. 근데 이제 손님이 이 두 가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더 싼 곳에서 많이 사다 보니까 가격이 맞춰질 텐데 이 코인 거래소는 세븐일레븐과 CU처럼 각각 나눠진 시장이다 보니 가격대도 다르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그런 구조적인 차이에 의해서 두 거래소 간의 움직임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두 거래소 간의 내부 이동은 가능하되 외부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격은 수렴하지 않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이 업비트 빈썸 한국 전용이고 원화 출금만 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바이낸스와 뭐 OKX처럼 이런 글로벌 오픈이고 이쪽은 또 USDT 기반이라 원화 입금이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이 가운데 이 두 간의 거래소 간의 이동은 내부의 블록체인 이동은 가능하지만 외부로 원화와 뭐 달러를 꺼내서 서로의 거래소로 이동시켜 주는 거는 외환 규제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두 시장이 만약 연결돼 있다면은 차익 가해자들이 즉시 갭을 메꿀 텐데 그런 방법이 없어서 인프는 결국 각 거래소가 얼만큼 뜨겁냐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인프가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살짝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차익 거래자들이 이 가격 차이를 메꿔준다 하지 않았어? 근데 그 부분은 각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 김프가 지금 한국 시장이 좀 더 뜨거워서 3%로 더 가격이 높은데 특정 코인만 5%가 되거나 특정 코인만 마이너스 3%가 되면 그 코인을 이용한 아비트라저들 때문에 3%로 통일된다의 의미에서 차익 거래자들이 가격을 메꾸는 거지. 그 3%, 이 시장 자체가 차이나는 3%를 메꾸기 위해서는 아예 외부적으로 나가서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원화를 꺼내서 내가 달러로 바꾼 다음에 바이낸스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가능해져야지 그런 3%가 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구조를 다시 0%로 차익 거래자들이 맞출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김프가 사라지려면 뭐가 일어나야 할까요?
사실 이건 차익 거래자들이 한국과 해외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국에 김프가 5% 낀 상황이에요. 그러면 바이낸스는 1억, 업비트는 1억 500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해외에서 내가 1억에 사서 한국에 넘기기만 하면 그냥 500만 원 버는 구조. 근데 반대로 요거를 무한 반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500만 원 수익을 출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 계좌로 보내고 해외 계좌의 달러를 바이낸스로 넣어서 이 업비트로 다시 보내는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냐? 원화를 해외로 가져가는 수단이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돌아가는 차익거래 플레이는 불가능합니다. 즉, 자금이 한국 해외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없어지는데 이 두 방향이 모두 막혀 있고 뿐만 아니라 만약 거래소가 합쳐진다라고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 장부가 다른 시장이 합쳐질 일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면 이 벽들이 왜 쉽게 안 무너질까라고 봤을 땐 외환 규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1997년에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규제, 외환 규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편인데요. 왜냐면 이때 IMF 구제 규모를 겪었던 분들이 현재의 정책 결정권자들이에요. 이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결정권자들인데 허인 때문에 사실 이 법을 건드릴 일은 없고 반대로 이 거래소가 과연 합쳐질 수 있을까? 사실 업비트랑 바이낸스는 다른 사업을 하는 채고 국가에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것도 사실 규제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환 규제가 살아있고 거래소가 계속 분리되어 있는 한 인프는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벽이 무너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되냐?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보자면 사실 단기에서는 없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 외환 규제를 풀려면은 이 외환거래법을 손봐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가장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법이기 때문에 코인 때문에 외환 규제를 건드릴 일은 없고 반대로 지금은 풀어주는 게 아니라 더 조이고 있거든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나 트래블룸 특근법 등으로 단기로는 점점 더 조여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장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뭐 5년, 10년 뒤라 하면은 아무도 모르지만 한국이 코인 자유무역지구 정도는 되어야 이 김프가 없어지기보다는 뭐 이 김프의 폭이 좁아질 텐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방향은 그 반대로 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뭐 트래블룰, 그다음 카프 협정을 통해서 해외 거래소 정보마저도 이제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프 매매를 뭐 5년 이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땐 시장 자체가 사라질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되고요. 김프 매매는 사실 트렌드 매매가 아니죠. 그냥 한국 코인 시장의 구조적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뭐 트렌드는 사라질 수 있지만 구조는 사라지지 않으니 김프가 사라질 일은 구조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세금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김프 커뮤니티에서 사실 최근 가장 핫한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금이 들어와도 매매가 막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세금 내면서 하는 김프 매매가 되겠죠. 그 전에 하나 짚어보자면 우리가 22년부터 이제 세금 얘기가 나왔지만 1차 유예가 됐고 그다음 2차, 3차 그리고 이제 27년에 현재 진행 중인데요. 27년에 과연 될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4차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세금 때문에 김프 매매를 못한다라고 내리는 건 너무 이른 판단이겠죠. 그래도 현재 법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봐야겠죠. 간단합니다. 일단 기본 공제는 250만 원이 들어가고요. 내가 번 차익에 대해서 22% 세금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로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1000만 원인데 내가 1500에 팔아서 500만 원 수익을 봤다면 250만 원 공제하고 사실 너무 작은 금액을 공제하죠. 150만 원 공제하고
번 돈에 대한 세금 22%를 내게 되는데요. 이게 업비트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에서 번 돈 자체 요 두 가지를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되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뭐 신고를 이렇게 국내 시장이다 보니까 되지만, 바이낸스는 현재는 자진 신고를 해야 되고, 이게 이후에 카프 협정으로 뭐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뭐 얘기가 있지만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우리가 진행할 해칭 인프 매매는 어떻게 되냐? 해칭 매매는 사실 세금 구조가 되게 깔끔한 케이스예요. 업비트에서 이제 돈을 입금하고 뭐 매수, 동시에 바이낸스에서 숏을 한 다음에 인프의 수익 실현을 하면 각각 거래소에서 거래소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바탕으로 뭐 세금을 내면 되겠죠.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뭐 어려운 부분인데, 디파이나 아니면 에어드롭 뭐 이런 개인에서의 뭐 온체인 이동 이런 것들이 과세 기준이 아직 모호한 부분이죠. 핵심 메시지는 세금이 들어와도 김프매매는 막히는 게 아닙니다. 수익 일부가 줄어드는 거지 이 시장 닫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핵심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 텐데요. 첫 번째는 김프는 구조 그 자체이다 라는 거고, 외환구제와 거래소 분리에 의해서 이 구조적인 측면의 김프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막고 있는 이 벽이 무너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특히 지금의 방향으로선 더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세금이 매겨진다라고 김프 매매가 막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도 유예 가능성이 적은 건 아니다. 그래서 유예가 안 되고 만약 세금이 들어간다 했을 땐 수익이 줄어드는 거지 시장 자체가 닫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가 살아있는 한 김프도 살아있다. 지금까지 이제 김프가 뭔지, 어떻게 버는지, 시장 국면별 패턴, 그리고 왜 지속 가능한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김프 매매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봐야 할 큰 그림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버김프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도구를 세팅하고 진입과 탈출, 이 전체 한 사이클을 알아볼 거예요. 저희가 이제 원론적인 내용까지 이제 알아봤고, 좀 이 원론을 바탕으로 뭐 바이낸스에서 어떤 선물 거래를 어떻게 진행하고 또 펀딩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까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댓글에 질문이나 피드백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